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로 꼽혀왔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북한 측에 의해서 전격 폐쇄가 된 건데요. 한반도의 정세가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한반도가 참 긴장 상태로 그야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개성공단 철수로 대응을 했고요. 이에 맞서서 북한은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측은 추방했고 공단 폐쇄란 역공을 가했는데 먼저 저 위원님, 북한의 속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리영호 총참모장이었던 숙청도 그렇고 대책 없이 지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죠. 우리의 대응 방안 말씀하신 거죠? 예, 북한의 속내 이렇게 북한의 속내. 네네. 이 개성공단이 사실 우리 전격적으로 결정했거든요. 북한도 아마 좀 놀랬긴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우리가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만 하루 만에 그리고 또 낮 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불과 30-40분 남겨놓고 다 추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지품만 갖고 다 떠나라 그렇게 보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한이 놀란 건 사실이지만 이미 한 5-6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네. 왜냐하면 2008년, 9년에도 한번 고비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김영철이가 지금 통전부장 됐다는 김영철이가 그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자격으로 권총을 차고 와서 위협하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문 닫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을 했는데 임금이 너무 작다. 근데 임금이 5% 이내만 올려주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다르지 않냐. 5% 이내만 올려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같은 민족끼리 너무나 박대한다. 우리 같은 동포를. 네. 중국에 가면 우린 2배를 받는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당시 김정일이가 이거 문 닫을 걸 각오해라. 그래서 플랜 B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플랜 B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도 2013년에도 몇 달 동안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름대로는 한국이 닫든지 아니면 우리가 닫게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딱 계획 절차가 있다. 거기에 따르면 이 기계 설비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근데 화학기계나 순수 기계를 만드는 기계 이런 그런 장비들은 옮기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섬유 산업이나 봉제 기계 대부분 그런 거니까 그 뜯어다가 남포나 신의주로 옮긴다.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하는 꼴이 꼭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깐 놀라긴 했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지역에 다시 군 재배치하고 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걸 주도한 김영철이는 다 해놓고선 자기 라오스로 떠나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소장님 보실 때도 이게 완전 판을 깨버리고 모든 걸 끝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렇죠. 남북한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폐쇄는 올 것이 왔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에게도 이제 순기능, 역기능이 있지만 북한에게도 분명 순기능, 역기능이 함께하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으로서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핵실험 또 장거리 로켓, SLBM 여러 가지 지금 긴장 모드를 지금 조성하면서 그 분위기를 끌어가는데 개성공단을 그대로 두고 어떤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래서 아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치 때려주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우는 어린이처럼 이제 울면서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 긴장의 업그레이드의 아주 호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 빠지면 거기 지금 북한군이 벌써 접수하고 군사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모든 기능을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넘겼다는 것은 이미 우리 공단을 완전히 북한 당국에 국가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다시 또 전투사단을 배치해가지고 긴장을 조성시키면은 북한으로서도 이제 마치 유리하게 선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라. 한반도 긴장의 원흉은 남쪽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런 면에서 아마 김정은이 그런 아마 순기능을 선택해서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대화는 없는 겁니까? 지금 판문점 연락 채널도 통신 다 끊겼고요. 네. 모든 연락 채널이 다 두절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십니까? 북한의 노림수는 그겁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깨질 때 누가 더 손해보느냐.
한국은 경제의 대의존도가 높은데 예. 북한은 자력갱생 또는 요즘 자각력이라는 표현 쓰는데 자기들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조성되고 뭐 이를테면 국지전까지 하더라도 내 정권 유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향후에는요. 각종 도발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도 각오를 해야 된다. 네. 그 너무 놀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다. 그럴 수 있구나.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사이버 테러라든지 NLL 침범이라든지 뭐 DMZ에서의 총격전이라든지 정강판이나 뭐 확성기에 대한 총격 이런 것들은 쉽게 예상하는데 그거보다 또 새로운 도발 이를테면은 인천공항 앞에다가 뭐 포사격을 한다. 네. 이거 굉장히 우리 경제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다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놀라지 말고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늘상 이랬습니다. 근데 예, 예.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러면서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휴전 상태에 전쟁을 하다 잠시 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군통신선 이런 거 끄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예요. 이게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놀라지 말고 아주 늠름하게 대처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승부를 걸어서 이겨야죠, 우리가.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남북 관계가 분명한 것은 냉전 시대로 급회기를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한반도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전 상태로 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대담에 앞서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북 교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북측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을 추방했고 개성공단 출입경 용도로 사용돼 온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채널도 폐쇄했습니다. 사실상 영구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개성공단. 사실상 남북 경협 전면 중단을 상징합니다. 실제 정부는 한중러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추진을 무기한 연기했고 사회 문화 교류와 인도적 대북 지원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도 보류한 상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와 결해말 큰 사전 편찬 사업 등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들도 잇따라 중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공식 채널은 물론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도 명맥을 유지한 민간 교류와 인도적 대북 지원마저 전면 단절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까닭에 전문가들은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남북 관계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사실상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단호한 대응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이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를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든 상황. 강대강 대치 속에 남북관계의 복원은 힘들어졌고 당분간 냉각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진영입니다. 자, 함께 보셨는데요. 북한이 그 남북 간의 공식 채널,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차원의 비공식 접촉과 경협 채널까지 전면 단절된 게 이제 2000년대 이후 처음인데 지금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처럼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최악의 상태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후퇴다, 아니다 이걸 듣고 좀 판단을 해볼 텐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이제 뭐 한 번만 더 기회를 놓치면 이제 북한이 핵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은 이제는 뭐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옳고 그르고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정부가 일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 작년 8월에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슬기롭게 이겨낸 것처럼 적어도 국내에서는 결정이 나기까지는 정책 토론을 활발히 하되 일단 정부가 결정을 하면 그 혼연일체가 돼서 강력한 우리 국력을 과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도 지금 한국의 대북 제재 강화 분위기에 다 공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물론 상황은 우리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그 뭐 남북 간의 정면 충돌 위험은
그다지 큰 건 없었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 그때도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나 네. 그때는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성공단을 우리가 먼저 선공으로 물론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단시킬 줄은 북한도 몰랐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통신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소한 갈등이 이게 조종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충돌로 갈 수 있다. 이를테면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우려하는 건 좀 봄이 돼가지고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면 북풍이 분단 말이에요. 이제 북쪽으로 가는 바람이. 예. 그러면 전단 살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아마 거기다 전단을 가격한다고 고사총 같은 거 쏠 텐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쪽으로 날아서 누가 뭐 다쳤다. 예.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사격하면 대응이 나가겠죠. 그럴 때 이런 사실은 큰 그 갈등이 아니라 사소한 건데 이게 자칫하면 이 총격전 정도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런 게 우려되는 겁니다. 네. 우리 저기 소장님도 지금 위원님 말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후퇴했느냐 남북 관계가 91년 기본 합의서 전으로 돌아갔느냐 2000년 6.15 공동선언 전으로 돌아갔느냐 저는 그보다 한참 뒤로 돌아가서 더 뒤로 갔다. 72년 7.4 남북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서로 삐라 뿌리고 아주 냉전의 극치를 이루다가 이제 뭐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약간 그 느슨해졌는데 결국 지금은 확성기도 하고 삐라도 뿌리고 그러나 이제 그 당시는 북한이 오히려 군사력이나 국력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몇십 배가 앞서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북한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은 분명히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제공하는 인건비 1억 달러 이상이 북한의 핵 개발에 들어간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건 뭐 통일부 장관이 말하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남북 관계는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 전후로 역사적인 후퇴를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북한을 저는 좀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까? 해봤습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이게 뭐 저 사람이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금 상품, 설비, 자재 모든 걸 한 푼도 들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예. 그게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건데 왜 못 들고 가게 합니까? 북한이 도대체. 그래서 저는 정말 특전사가 날라와서 그거라도 들고 오면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엉터리일지 모르지만 이게 합리적인 네. 방법에서 볼 때는 북한은 그런 식으로 지금껏 남북 관계를 대체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우리는 뭔가 정확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산할 때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마의 그냥 저 소굴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어쨌든 이전처럼 어떤 쉬이 대화 국면으로 또 용인해 줄 거다. 이런 건 이제 하면 안 된다. 당분간 대북에서 적어도 확실하게 7차 된다. 당대회가 열리는 5월 이전에는 물론이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정권이 그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세팅되기 전에는 알겠습니다. 남북 대화의 어떤 대화나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건 아쉽지만 어렵지 않겠다. 네, 네. 네, 이 냉각기가 지속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 이것도 한 몫을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과거 사례 보면은 북한이 이제 핵이나 미사일 시험해 가지고서는 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면 유엔 안보리 제재부터 먼저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지지부진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자 제재가 먼저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개성공단 중단이라든지 일본 아베도 벌써 제재가 있고요. 어저께 이제 간밤에 나온 제일 큰 뉴스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만을 단독으로 이 제재하는 건데 이게 이란에 제재한 법 외에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단독 국가를 제재하는 법이 나온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북한만을 지칭한 대북 제재법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 갔다 약간 수정해서 다시 통과되고 그 수정안이 다시 하원에 전격적으로 한 달여 만에 보통 미국에서 법안이 나오려면 100일이 넘게 걸리는데 예. 아주 전격적으로 하원 의원들이 휴회하는 걸 다 밀어놓고 이거부터 네. 통과시켜 아주 그러니까 이 한미일 상국이 제재에 아주 그냥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곧 제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왕이 부장하고 이제 우리 윤병수 장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중국이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양자 제재가 이제 가버렸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정부가 또 거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또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갚음을 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남북 관계는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지금 어저께인가 그 3대 세계 신용 평가회사 있잖아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무디스인데 어저께 무디스가 한국의 이 조치에 대해서 약간 경고 신호를 발했어요. 네. 이런 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게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이 오더라도 한국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국방안보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제부서도 만반의 노력을 해서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야심차게 내놨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건 뭐 이제 물 건너 가야 됐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잠시 뭐 넣어둬야 될까요? 어떻게 좀? 저는 이것도 신뢰 프로세스의 연장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그냥 말로만 하고 꽃다발 주고받고 와인잔 부딪히는 게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조치할 건 조치하는 이런 액션 플랜도 신뢰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어야지. 예.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신뢰로 해결합시다, 회담으로 합시다, 대화로 합시다. 그러니까 안 들으면 결국 또 채찍도 가끔 들면서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뭐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물론 표현상으로서는 하나의 그야말로 신뢰 과정이지만은 네. 행동으로 보여줄 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꼭 신뢰 프로세스가 완전히 전 잠식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성공단 지역에 이제 그 군사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기갑 방사포 부대 같은 걸 다시 전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군사적 어떤 충돌 가능성,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지역이 본래 그 대남 공격의 전진 기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보도에도 나오지만은 그 기갑사단하고 그 다음에 포병 대대가 있었는데 기갑사단은 뭐 그렇게 뭐 천마호 전차, 이 전차는 우리가 더 우세하니까 더 위력적인 건 뭐냐면은 이 포병 여단인데요. 170mm 자주포하고 240mm 방사포, 서울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공격하기 굉장히 최적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의 핵을 개발하니까 핵미사일 날라놓은 것만 이제 경계에서 사드에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전쟁이 날 때 가장 위험한 건 이 바로 장사정포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한 예. 시간에 10,000발이 날라옵니다. 만발이요. 10,000발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정밀 타격 능력도 있고 감시 능력도 있고 하니까 처음 한 시간에 한 2,000발 정도는 날라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죠. 그러네요. 물론 뭐 쏘자마자 우리가 다 하나씩 다 경멸해 가는데 그러나 처음에 일부 맞는 거는 불가피한데 그 부대 중에 일부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른바 개성공단의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이니까 김정일이가 이들을 설득해가지고 후방으로 이전시키는데 애먹었다. 노무현 예. 대통령한테 하소연한 적 있죠. 그런데 이제 아마 개성공단 지금 전기하고 용수도 지금 끊었기 때문에 한 2달이면 기계들 망가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2달 지나면 기계를 그동안에 뜯어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못 쓰니까 군부대가 들어올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전진 배치시키는 것, 부대를 네. 이 의미가 어떤 그 의미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권토중례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 2003년 개성공단 만들 때 그 6사단이 있었습니다. 네네. 홍 박사님 지적했지만 6사단은 6.25 때 북한군이 3사단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김포를 거쳐서 영등포로 들어온 게 6사단입니다. 예, 예. 그 방호산 8호군 그 맹장이 사단장을 했고 그런데 바로 이 개성을 지금 그 방어하면서 서울을 목표로 하는 북한 2군단에는 6사단 외에도 9사단, 15사단, 3사단, 8사단 최정예 사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사단은 다시 이제 그 자리에 결국 들어올지 아니면 9사단과 배비 변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개의 보병연대와 1개의 포병연대, 1개의 탱크 대대, 1개의 경보병 대대 뭔가 공격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자리에 들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 개성공단의 설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개성 시내로 뜯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재가동하려고 한번 트라이 해보느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참 천만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네네. 그 뒤에 군사 행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우리의 그 예측으로서는 북한이 저 지역에서 저 개성공단을 다시 돌릴 능력은 전 죽었다 깨도 없고 아마 개성이나 그 후방으로 기계를 뜯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육사단이나 구사단이 저기 전개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뉴스 초반에 그 리포트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맞대응을 해야겠죠. 패트리엇 부대를 증강 배치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추가 배치한다는 소식이 이게 단순히 어떤 방어 차원의 의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미국이 좀 반은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핵미사일에 거의 무방비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 한국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절대로 말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의식하고 미국이 우리가 확실히 지켜줄 테니까 절대 그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거 빼놓고도 이제 대안이 있는데 92년에 철수한 전술핵 무기를 다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뭐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하늘에서 맞겠다고는 사드나 이제 미사일 방어 이것도 있는데 아니면 뭐 선제 타격도 있죠. 근데 선제 타격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하지 않으면 또 전쟁이 거꾸로 먼저 우리가 도발했다는 그렇죠. 그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쉽지 않고. 근데 지금 우리는 사드나 미사일 방어 쪽으로 이제 가는데 지금 네. 한국에 미군의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96기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많이 부족하니까 이번에 더 추가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방공망을 강화해 줌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주고 또 사드 배치하더라도 더 보강할 수 있는 사드는 50km에서 150km를 쏠 수 있는 거고 이 패트리어트 3는 40km까지 쏩니다. 근데 우리도 갖고 있는데 패트리어트 2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편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날아오는 미사일 근처에 가서 자기가 폭발해가지고 파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이 파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패트리어트 3는 직격형, 이렇게 키릴이라 가지고 아주 정면으로 충돌해서 반드시 이걸 맞추니까 네네. 훨씬 안심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추가로 배치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 우려,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그 패트리엇 부대를 증강 배치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어떤 북한을 또 더 도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북한에 대한 고립 그런 것도 좀 뭐 꾀할 수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분석해 그렇죠. 주시죠. 이게 패트리엇이 뭐 많이 들어온다는 건 그야말로 철저한 방어책입니다. 네네네. 방어책이고 북한이 이제 작년에 전략군이라고 육해 공군에 의해서 전략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로동, 대포동, 뭐 ICBM 모든 로켓 부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ICBM 이번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한 ICBM에만 지금 다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예, 예. 북한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로켓은 로동이나 대포동이란 말이죠. 1000km 내지 700-800km 이상의 네네. 로동, 대포동 미사일인데 바로 이제 패트리엇은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뭐 거의 그 핵무기를 소형화, 중량화했다. 1톤 미만으로 이미 700km까지도 예. 내려갔다. 이렇게 볼 때 뭐 심지어는 핵배낭 부대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패트리엇을 배치해서 북한이 뭐 말로는 사실 뭐 아메리카 대륙을 공격한다 이러면서 허풍을 떨지만 실제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예. 그런 수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북한이 뭐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는 신경 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패트리엇 부대의 증강은 뭐 불가피한 현실이고 또 뭐 사드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의 편은 들면서 유엔 안보리 결정인데 유엔 안보리 결정을 무시하면서 사드 배치는 걸거드는 중국의 태도 이런 걸 볼 때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 주권과 영토를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 때문에 한미 대 중러 이렇게 좀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대목은 결국 이제 하나의 그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 사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 한국이나 다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이것은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사드를 두루두루끔 초청장을 보낸 건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란 말이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치 지점이라든지 그 각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의 안보 논리를 중시하면서 지금 회방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실들이 사실상 우리는 배치하겠다, 미국도 배치하겠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 된다. 이 접점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냉전 시대처럼 뭐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해서 미국과 일본과 대결하느냐 이런 양상도 물론 우리가 예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새롭게 개편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더 찾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위원님, 이런 식으로 대립 구도가 굳어질 경우에 우리 정부도 좀 새로운 외교 전략을 다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이 한미 동맹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하면서 강화시키면서 한중 관계도 잘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좋았죠. 시진핑 주석하고 우리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는 아직도 튼튼하다고 이제 보이는데요. 요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사드 배치를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과의 교역에서 1년에 한 6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럼 한국이 600억 달러 엄청난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를 겨냥하는 무기를 한국에 사다가 배치한다. 이거 친구가 할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안보리 제재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서 아주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에 예. 이제 5자회담 얘기를 꺼냈는데 6자회담이 무용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6자회담은 자기네가 주도해서 의장국으로 하는데 우리를 무시한다 한국이. 그러다가 이제 사드 얘기가 나오니까 무시하는 걸 지나서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겨냥하는 사드를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부나 지금 사드를 거의 배치하는 쪽으로 가는데 초점을 우리는 어디다 두고 보냐면 레이더의 그 범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중국을 고려해서 2,000km까지 볼 수 있는 전진 배치형 레이더가 아니라 이 종말 단계 요격형 하늘을 향해 쏘는 약 600-700km의 그 종말 단계형 그 레이더만 배치한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간섭하지 마라 그러는데 중국의 우려는 오히려 다른 데 있습니다. 중국의 우려는 우리가 사드를 개발해서 우리 힘으로 배치하면 중국은 뭐라고 전혀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근데 사드는 미국 무기이고 미국의 체제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을 반중 동맹의 지역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기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라는 게 이 단순히 그 어떤 뭐 레이더와 그 요격 미사일 배치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반중 동맹 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우리가 우려를 해소해 주기가 쉬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저 아까도 경제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콩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30%가 중국으로 가는데 거기에 혹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결국 북핵 문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평화 통일할 때 중국의 도움이 다 필요한데 우리가 반중 동맹으로 중국이 만약 인식한다면 과연 도와주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불안한 게 우리가 사드 배치 얘기를 꺼낸 지난 7일 날 글로벌 타임즈라고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데 여기에 나온 말이 저를 섬뜩하게 하는데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공식적으로 중국군의 표적이 될 것이다. 중국군의 표적이다. 그러면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흘려만 듣지 말고 진짜로 중국이 진지하게 경고를 하고 있구나 하는데 중국의 태도가 옳고 그르고는 저도 당연히 못마땅하죠. 네. 그러나 우리의 국익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정면으로 대립하는 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사드를 배치를 정해야 되겠다면
배치를 하되 우리가 미사일 방어 우리도 구축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의 미사일 방어가 구축할 때까지만 배치한다. 우리 구축되면 그때는 철수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을 크게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 끝으로 소장님께서도 이 사드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그쪽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뭐 제가 군사전략가는 아니지만 네네. 지금 그 8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이걸 중국이 지금 걸고 드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 지금 뭐 평택이 아닌 경북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까지 좀 후퇴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절충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지역 배치만이 그 거리를 탐지 거리를 줄일 수 있다, 각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지형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배치 자체를 무효화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